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던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김영삼 전 대통령 한 분의 인생을 추모하기보단 그가 상징하는 한국 정치의 현대사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도 일제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현대사, 그의 삶에 대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동아일보 일면은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닭의 목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1979년 10월 4일 헌정사상 첫 의원직 제명 뒤 야당 총수를 의원직에서 제명한다. 독재에 투쟁했던 그가 남겼던 그 당시 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인데요. 과연 한국일보는 오늘 이 기사를 어떤 제목을 붙였을까요? 한국일보 역시 YS의 사진과 함께 이런 제목을 붙였는데요. 민주화의 긴 여정을 맺다. 한국일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운동 역사를 부각하면서 긴 여정을 맺었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역시 일면 기사는, 일면 탑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도 무문,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일종의 돌직구남이었다. 이런 말인데 YS의 호 거산을 쓰면서 거산이 잠들었다. 이렇게 추모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한국의 유일한 정치인으로 각계의 현대사를 빛냈던, 장식했던 그때의 정치인들도 YS의 서거 소식에 추모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DJ 서거 6년 만에 양김시대는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물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경향신문은 비교적 담담하게 김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양김시대가 역사 속으로, 양김시대뿐만 아니라 이제 삼김시대를 상징했던 인물 중 김종필 전 총리만이 유일하게 생존을 하여 계시네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일면의 사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의 사진을 앞서 조간신문들과는 다르게 실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민주화의 큰 산 떠나다. 큰 산. 김영삼 대통령의 호인 거산입니다. 사실 이 거산은 거제도의 거, 부산의 산을 합쳐서 거산을 호로 붙였었는데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 거산의 호를 민주화의 큰 산이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식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서 청와대로 이동하는 일종의 카퍼레이드 사진을 실었는데 민주화의 거산 떠나다. 한겨레 신문과 제목이 똑같죠. 민주화의 거산을 떠나다. 필담으로 남긴 유언은 통합과 화합이었다. YS DJ 양김시대는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우리 국민에게 군부 쿠데타에 대한 두려움을 종식시켜줬던 김영삼 전 대통령, 민주화의 거산이 잠들었다. 서울신문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끝으로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삶 자체가 현대사였다. 대한민국 민주화 이끈 양김시대 저물다. 중앙일보의 신문 제목, 기사 제목이 궁금한데요. 통합과 화합, 통합과 화합. 김영삼 전 대통령이 병실에서 이 병마와 싸울 때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필담으로 썼던데 필담으로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통합과 화합이었다. 승사 YS가 남긴 통합과 화합.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에게도 유효한 말이 바로 이 통합과 화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청와대에게도 말입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YS 서거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뉴스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월요일 아침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를
늘 다소곳이 지켜줬던 이문선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일주간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문선 변호사의 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줄 특급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는 이분을 솔로몬의 선택으로 기억을 합니다. 여 변호사계의 솔로몬. 진영애 변호사님 일주일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멋진 환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TV로 모습을 뵈니까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돌직구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솔로몬 변호사, 진영애 변호사와 함께 시작을 해볼 텐데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고 또 굵직굵직한 정치인들도 애도의 목소리를 연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거산, 거제의 거, 부산의 산, 그의 호는 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추모하는 많은 이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을 민주화의 큰 산이다. 큰 산이 영원히 잠들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오늘 다들 각자가 기억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은 너무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영삼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인생을 오늘 돌직구쇼에서 추모하기보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징했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정성희 위원에게 있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누구였다?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저도 YS 어법으로 좀 쉽게 얘기하면 YS는 돌직구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돌직구였다. 어허, 왜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거나 좀 은유를 섞어서 얘기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솔직하고 소탈하게 그 문제의 핵심을 딱 짚어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아까 우리 MC께서 얘기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라고 했던 것이 그 유명한 발언이 언제 나왔던 거죠? 이것이 79년 10월에 본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됐을 때 나왔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83년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단식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23일 단식 투쟁. 그때 이제 그 전두환 정권에서 해외 나가 계시라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시체로 만들어 해외로 붙여라. 사실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야, 너 자꾸 국내에서 시끄럽게 문제 일으키지 말고 저 해외에 나가 있어 라는 정말 불호령 같은 지시였는데 그 지시에 대해서 시체를 만들어서 해외로 붙이면 된다. 시체로 만들어서 붙이면 된다. 또 그 논란이 많죠. 통합이냐 야합이냐 하는 3당 합당 시절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때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 사실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에 들어올 때 이 표현을 썼었는데 이 표현의 원저작자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또 많죠. 그다음에 또 우스운 얘기도 많죠. 그 당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특검을 수용하면서 단식 중이었을 때 단식은 또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단식 선배로서 찾아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단식을 해봤는데 굶으면 죽는 게 확실하다. 굶으면 죽는 게 확실하다가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도 확실하다. 그렇게 해서 이 단식에 대해서 단식을 촉구하느냐 아니냐 없이 그런 그 어법, 직설적인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어법으로 화제를 모았던 돌직구였습니다. 돌직구남이었다. 어쩌면 원조 돌직구남이 제가 아니라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침울하고 침통한 분위기도 좋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남겼던 명과 암 그리고 그의 매력, 그의 인생을 뭐랄까요. 우울하지 않게 조금 긍정적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재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 돌직구남 직설화법으로 유명했다는데 가장 유명했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사기를 넘었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당하면서 아무리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데 YS가 남겼던 말처럼 정말 새벽은 왔습니다. 정성희 위원에게 있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돌직구였다. 그렇다면 솔로몬 변호사님, 진영애 변호사님에게 있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네모다. 사실은 이 김영삼 대통령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개혁의 불도저, 또는 승부사 이 이미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개혁의 불도저였다.
네, 실제로 이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그 군부의 실제, 정말 뭐 이 실세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한화회라는 세력이 단 5개월 만에 척결이 됐습니다. 이 정말 한국 근현대사에서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한화의 척결. 사실 우리나라가 60년대부터 이 한화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된 93년도까지 무려 군부가 33년 동안을 장악을 해왔었어요. 굉장히 길었네요. 물론 그게 다 한화회 세력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 군부회, 그 군부 중에서도 정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한화회를 단 5개월 만에 척결할 수 있는 것. 글쎄요, 과연 김영삼 대통령 정도의 승부사적 기질이 아니면 과연 예.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화의 척결을 보면서 내가 한화의 척결을 했더라면 나는 못 끝냈을 것이다 감탄을 했다는데, 만약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한화의 척결 가능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사실상 이런 요새 이제 모든 것이 절차와 그 과정이 중시되는 이런 시기로 올수록 저는 아마 그런 것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더 특히나 힘들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시기가 그때는 그럴 수 있었다 손 치더라도 김영삼이라는 그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과 이 개혁의 불도저적인 기질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서슬퍼랬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YS는 개혁의 불도저였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화의 척결도 한화의 척결이었지만 사실은 금융실명제, 그때 당시에 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많은 논란을 낳았었는데, 어쨌든 불도저적인 기질답게 개혁의 불도저답게 밀어붙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이 추모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네모였다. 일단은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뭐 이제 방금 말씀 개혁 부분, 뭐 직설합법도 있지만은 한국 정치 민주화 투쟁이라는 차원에서는 좀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를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예. 영원한 동지이자 경쟁자였다. 영원한 동지이자 경쟁자였다. 한국 민주화를 이룬 건 두 사람의 몫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 김대중과 김영삼. 뭐 나이도 2살 차이입니다만 김대중도 2살 많지요. 그런데 반말했죠, 사석에서. 사실 반말했다고 예. 하지요. 서로 굉장한 또 경쟁 관계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호남을 대표하는 네. 아직까지도 동교동과 상도동으로 대변되는 한국 정치의 두 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두 사람의 관계는 일단 60년대 말에 야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정치판은 YS 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판 뛰어들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지요. 어찌됐든 60년대 말에 야당의 원내대표를 놓고 1차 격돌 예. YS의 승리였습니다. 71년 2차 격돌 대통령 후보 선출 놓고는 DJ의 승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DJ는 해외 망명 생활을 했고, 또 YS는 74년에 야당 최연소 야당 대표된 겁니다. 사실 예. YS의 기록은 최연소 국회의원, 26세. 만 26세 최연소 국회의원, 구선 대한민국의 최다선 국회의원, 예. 그다음에 40대 최연소 야당 대표. 40대 기술원. 그렇죠. 아무튼 대한민국 의회 정치에 있어서는 많은 기록을 가지신 분이시죠. 예.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건 87년 민주화가 되면서 야당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이 깨지고 두 분이 각각 후보로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군부 종식하지 못했다는 것. 그나마 두 사람이 그 훗날 이야기할 때 천추의 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후에도 이제 YS는 대통령이 됐고, YS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국으로 망명이 아니죠. 본인은 망명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영국으로 갔고, 예. 다시 또 정치에 복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되고 한 과정을 겪으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민주화를 위해서는 동지였지만 또 정치적 관계에서는 라이벌인 관계였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틀이 굉장히 달라요. 다르죠. 틀이. DJ는 심사숙고형, 정말 고민한 형이고, 예. YS는 자 돌직구형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87년인가요, 6년인가요? 개헌 1000만 서명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예. YS 측에서 제안했습니다. 상도동 측에서 야 우리 1000만 서명 운동 하자. 동교동 측의 동의를 받아와라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DJ한테 이제 상도동에서 보낸 사람이 YS가 지금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하자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DJ가 1000만 명의 서명 어떻게 받나?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야.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DJ가 반발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는 김영삼은 이제 그렇게 했죠. YS는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해. 쉽게 1000만 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이야기죠. DJ와 YS는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YS 이제 측근이 YS는 다시 와서 전한 겁니다. 예. DJ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더니 YS의 대표인 겁니다. 1000만 명이 한지 100만 명이 누가 하노? 참 DJ는 쉬운 일을 괜히 어렵게 말해. 반대로 DJ가 쉬운 일을 굉장히 어렵게 말해. 예. 네, 그러니까 정말 달랐군요. 완전히 틀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의 그런 두 측면이 합쳐져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뤘던 것, 그것만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YS가 패했을 때 김대중 씨의 승리는 곧 대한민국의 승리고 나의 승리다. YS가 이렇게 말하면서 승복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유명한데,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지제 영원한 경쟁자였다. 박용진 전 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네모였다.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거가대교다. 거가대교다. 네. 거가대교는 거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부산 가덕도하고요, 그리고 거제를 연결하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거가대교라고 하는데요. 제가 거가대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 경력, 아니 뭐 유명하죠. 그래서 뭐 달개 모가지, 혹은 닭장차에 실려서 가던 모습, 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예. 닭장차에 실려서 이렇게 가던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화 투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 6월 항쟁까지의 민주화 투쟁은 제가 평가하기에는 김영삼 대통령도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컸고, 또 학생들의 역할도 컸고, 예. 국민들이 만들어낸 드라마죠. 어마어마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을 거가대교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부산 경남 지역의 사람들은 제 말씀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예. 거가대교가 있기 전에는요, 부산에서 거제 돌아가 빙빙빙 돌아서 2시간 10분 걸렸답니다. 그 가까운 거리를. 예. 그런데 거가대교가 딱딱 놓이고 나니까 1시간 이내 주파, 절반 이상 딱 줄어든 거죠. 50분으로 주파를 했고요. 약 140km 정도의 이 거리를 60km로 단축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참 다양한데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가 이제 그 총학생회장이 94년도여서 첫 번째 구속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당했습니다만,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진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예.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또 5.18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역사 바르기 세우기로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근데 그때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었으니까, 예. 군부의 반발, 기득권 세력의 반발, 이런 반발들이 다 누르고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오히려 민주화 투쟁 과정도 중요했습니다만, 민주화 이행 과정, 예. 그래서 사회적 민주화, 제도적 민주화, 이거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의 김영삼 대통령의 역할은 2시간 10분 돌아갈 민주화의 길을 50분 만에 50분으로 주파하게. 주파할 수 있게 단축시키는 그런 역할이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의 역할이 더 주목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YS는 거가대교였다. 예. YS 정부 때 투옥당했던 박용진 그럼에도 전 불구하고, 대변인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가대교라 표현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민주화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관련돼서 가장 유명했던 순간은 아마 자택감금을 당했을 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하던 당시, 초산 테러를 당했을 그 당시였을 겁니다. 그때 당시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목숨이 드는 한 다른 길 정리의 떠나니 진리를 위한 일, 자유를 위하는 일, 싸우다가 쓰러질지 않는 싸우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래,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국가장, 처음으로 국가장으로 엄수가 되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 과연 묘소가 어디에 마련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묻히는 장소 제가 상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어디에 조성이 되나 쭉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바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장군묘 옆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 예정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묘소가 나오고, 바로 그 옆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가 마련이 되는 건데, 그 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 묘소가 가장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은 국가장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국민장, 국장,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각각 그렇게 치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는 처음으로 국가장으로 치러지는데 정성희 위원님, 국가장은 뭐고 언제부터 국가장으로 치러지게 된 우리가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우리가 국민장으로 치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는 국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국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장과 그 국장이 통합이 되는데요. 이게 2011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모든 전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통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국장과 국민장 사이에 좀 약간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이거 국민장으로 해야 된다. 아니다. 이 국가장으로 해야 된다.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선례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선례에 따르면 국민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 그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동안의 민주화에 대한 어떤 민주화와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한 공로를 감안할 때 이건 국장으로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예. 해서 그 당시에도 국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이걸 통합을 해서 국가장이 된 거고요. 예. 국가장이 국장과 뭐가 다르냐? 공휴일이 빠졌습니다. 국장을 하게 되게는 연결식 당일날 그 공휴일이 선포가 되는데 마지막 날은 국장일 경우는 공휴일인데 이번에는 국가장이 되면서 국민장과 통합이 됐지만 예. 공휴일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연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립니다. YS 의회주의자라는 별명도 있었는데 26일까지는 전 국민이 애도를 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대로 지자체 단체와 제 공간에 이 분향소가 설치가 되니까 26일 때까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도 추모할 수 있게끔 서울광장 앞을 포함해서 여러 지자체장 곳곳에서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죠. 거제에도 분향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떠나는 길을 자유롭게 추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돌직구 신문을 만나보시죠. 정치인의 덕목 중에 하나는 내가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사람을 발탁을 해서 뛰어난 사람을 잘 쓰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김영삼의 정치적 키즈들, 그의 정치력이 대단하다. 단서 하나로 김영삼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대한민국 정계를 꽉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내가 상주다를 자처했던 김무성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 그리고 상갓집 직접 상주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어떻게 추모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네, 김무성 대표 통탄한 표정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배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상주다, 내가 정치적 아들이다를 자임했던 김 대표. 두 번째 절을 올리고선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차남인 김현철 씨와 함께 포옹을 하면서 아버지, 정치적 아버지였고 한 사람은 진짜 아버지인 두 사람의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있는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 실제로 김무성 대표가 상주 노릇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정치부 기자들의 전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리퍼 바람으로 조문으로 온 사람들을 마중 나가기가 하면 김무성현 새누리당 대표는 보라색 손수건을 꺼내면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모습들도 종종 목격이 되고 있는데 과연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서 YS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출력물 한 장으로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봤는데 의외의 인물들도 많습니다. 함께 보시죠. YS의 사람들. 먼저 상도동계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969년부터 좌동형 우형우, 좌형우 우동형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1세대 YS계라고 볼 수 있죠. 원조 가신 그룹인데 뭐 김동연 전 정무장관이라든지 최영우 전 내무장관은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람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김무성 대표를 방금 봤듯이 민추협,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취업 막내 김무성 대표가 지금은 집권 여당의 대표자, 잠재적인 대선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고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민취업의 인연으로 YS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의외의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재 YS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네. 신영애 변호사님, 노무현 전 대통령도 YS계입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벌써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 YS계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도 그러셨죠. 예. 근데 물론 이제 뭐 이게 YS계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끝까지 YS와 정치적인 이 길을 함께 했다라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지금 적어도 YS는 예전에 하는 말씀 중에 유명한 게 건강은 빌릴 수 없다. 다만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을 아마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이분의 탁월한 정치 구단의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수많은 자기 사람을 예. 또 그 사람이 인재임을 알아보는 눈이 정치적인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아마 여기서 보시면 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예. 누가 보더라도 같은 정치적 노선을 걸었다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아니네요. 그런데 이분 둘 다 YS에 의해서 발탁돼서 정치에 입문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볼 때는 예. 이 YS라는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탁월했다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노무현 당시 변호사를 국회의원으로 발탁을 했을 때 YS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부산까지 내려가서 지원 유세 연설을 할 정도로 정치인 노무현에 대한 애정이 깊었는데 아마도 박용진 전 대변인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네. 노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 찾아갔었죠. 인사했죠. 네, 그러니까 후보가 되고 나서요. 후보가 되고. 후보가 되고 나서 찾아갔다가 곤혹을 치른 일이 한 번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90년에 3당 합당 이후에 이른바 민주화 세력 쪽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부산 PK 지역입니다. 원래 야도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른바 야당 지역, 예. 민주화 지역으로 다시 복원시켜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임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민주계, 민주화 세력을 이렇게 끌어와서 야당, 3당 합당 이전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구상이 되게 컸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PK의 대부,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이른바 상도동계의 대부,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야죠.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딱 시계를 이렇게, 예. 그때 주신 영삼시계 아닙니까? 이렇게 보여준 거죠. 예. 그랬더니, 김영삼 전 대통령 흐뭇하셨겠지. 잊지 않았구나. 난리가 났죠. 이른바 노무현 그 당시 후보를 밀어줬던 이른바 야당 세력한테는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 변절자인데 민주화 세력이 변절자인데 거기 가서 아부했다가 한번 난리가 나서 지지율이 쫙 올라가다가 덜커덩하고 좀 내려갔었던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러나 그 당시 노무현 후보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부산 경남 지역을 민주화 세력의 어떤 든든한 지원 지역으로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가요. 지금 저기 이회창 국무총리 아마 누구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저분이 그때까지는 대법관을 마치시고 감사원장을 하셨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예. 국무총리로 사실은 약간 껄끄러울 수 있는 관계에서의 감사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국무총리로 지금 그때 전격적으로 발탁을 하셨죠. 대쪽 총리. 예, 그런데 사실은 한 4, 5개월 만에 또한 전격 경질도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회찬 전 국무총리는 그때 당시에 자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무총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굉장히 큰 갈등을 빚고 결국은 이 예. 경질이 됐는데 그분의 지금까지 어떤 정치로서의 가장 큰 자산은 그때 국민들에게 비추어졌었던 대쪽 총리라는 그것으로 지금의 모습이 됐다고 본다면 이분 역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YS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도 사실은 지금 강진에서 칩거 중이신데 급히 서울로 올라와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를 찾았는데 1993년 경기 광명 보궐선거에 당시 민자당 후보로 출마를 하고 물론 그 후에 탈당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손학규 전 대표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였다. 운동권에서 영입을 했던 김문수 전 지사와 MB정부 때 2인자로 불렸던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도 YS계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했던 홍준표 경남지사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YS계다. YS의 이 사람을 보는 눈이랄까요? 안용환 전 의원 대단했네요. 사람을 보는 눈과 YS가 정치를 했던 시점이 초년생들을 발탁했을 때 그분들의 이제 정치 연륜이 한 5선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시점이 맞물린 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재미있는 것은 현재 한국 정치의 양대 정당을 이끄는 사람들이 몽땅 YS와 함께했던 사람들 또는 YS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그 후예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뭐 김무성 당대표, 현재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가운데 한 5명 정도, 거의 대부분은 YS와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예. 서청원, 김무성, 서청원, 이인재, 김태호 등등이 전부 YS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거나 YS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의 제자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새정치연합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 대표로 비롯되는 친노 세력은 전부 YS가 발탁했던 데서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방금 노무현 대통령도 나왔지만 문재인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 부산에서 민주화 투쟁을 할 때 YS와 같이 했었다. 사실 문재인 대표는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경남 중고 동문이자 예. 거제도 동양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들이죠. 그래서 YS가 남긴 그 정치적 흔적들은 현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건 또 앞으로 당분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흔적을 남겼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오늘 동아일보 현사리 그 한 대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어저께 우리 논설 회의에서도 YS 시대의 그 공과에 대해서 많은 뭐 갑론을박과 그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금 어떤 박근혜 정부에 주는 그 메시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그 개방적 인재관과 폭넓은 용인술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치적 제자를 길러냈고 지금 이렇게 상가하지만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이 덕담을 네. 주고받는 이런 통합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정부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너무 인재 폭이 좁고 후진을 예. 길러내지 않는다. 이런 게 이렇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자, 여기는 돈 문제와 관련된 문제라면 재밌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예. YS는 굉장히 후회했어요. 정치장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DJ의 차이점이 그거였습니다. DJ는 사실 뿌릴 때 굉장히 힘쓰고 있는데 YS는 돈이 들어오면 정말 정치장 막 뿌려줬어요. 나는 그냥 돈이 지나가는 거점이다. YS의 지갑은 먼저 보면 임자다. 그래서 예. 이런 이야기 이렇다고 그럽니다. 비서가 YS가 누구 기업인을 만나고 가면은 친한 전화해죠. 지금 누구 왔다 갔다 하면 찾아오는 겁니다. 예. 하면 그래 나 돈 들어왔다 하면 주는 겁니다. 지갑제 줬다. 그렇죠. 봉투제 줬다. 그런 만큼 이제 사람 관리. 그런데 이제 YS가 기본적으로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돈 문제에서는 별 고민을 하지 않고 자라났던 것도 컸지만 어찌됐든 그 문제 굉장히 화통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끌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 그만큼 또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계로 분류되지 않았나 싶은데 박근혜 대통령 말씀도 정성희 위원께서 조금 전에 하셨는데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6시 30분에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을 하셨는데 가장 궁금한 관심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문을 과연 언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등등일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 박 전 대통령도 포함이고 박근혜 현 대통령도 포함입니다. 대를 이은 악연이다. 오늘 조간신문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박용진 대변인, 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계는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예.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관계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와서요. 야당의 40대 첫 번째 그 당수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당 대표인데요. 그 전에는 이른바 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야당을 이끌고 계셨는데 이 40대 기술로 탁 치고 나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야말로 야당의 대표 물갈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기 시작하는데요. 박정희 대통령과 물론 묘한 국면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거를 무슨 저 큰 어려운 일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야당 대표가 요청하고 대통령이 수락하면 그야말로 독대를 했습니다. 둘이서 단둘이서. 그리고 나서도 둘이 약간 뭐 화해 무드를 가져가다가도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붙이고 거세게 저항하고 투쟁하는데 야당 대표로서 앞장섰었죠. 결국은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만 예. 그 뉴욕타임즈와의 그 인터뷰 당시에 미국이 박정희 군부 독재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인터뷰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최초의 국회의원 제명 사태가 벌어집니다. 재밌는 건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 뉴욕타임즈가 당시 게재했던 그 인터뷰 내용을 다시 인터넷판에 게재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 정치계에 큰 인물이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랑 인터뷰했었지롱 이렇게 하면서 딱 그 인터뷰 내용을 다시 게재했다는 것도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계는 그 다음에 따님인 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이어지는데요. 예. 2012년에 그 대선 그 경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김문수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가 후보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하겠다고 그래서 YS를 찾아갔죠. 전직 대통령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이기면 예. 그야말로 토끼가 호랑이를 잡는 격이죠. 하하하 이렇게 얘기를 토끼가 하니까 호랑이를 잡는 격이다. 내가 발탁했던 김문수가 나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한 말씀 해주신다는 말씀이 박근혜는 칠푼이 아니가. 칠푼이 아니가. 그 말은 이제 그 경상도 쪽 분들은 예. 이른바 약간 모자라거나 부족한 사람에 대한 이렇게 놀림조로 얘기하는 게 이른바 칠푼이 발언. 칠푼이 발언을 딱 하신 거예요. 그게 또 막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지지를 계속 2007년 경선 때 예. 치열했죠. MB하고 박근혜 이 두 분의 후보 경선 뭐 지금도 뭐 많은 사람 내리에 남아 있는데 이때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선 때는 김문수 후보에게 칠푼이 발언하시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 대를 이은 이 부녀 관계와 아주 이제 좀 악연을 계속 이어가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지지 의사를 누구냐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고 있는 김무성 의원을 통해서 지지한다 예.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화면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갔긴 했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말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아들 김현철 씨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했었는데 아버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우여곡절 끝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는 아까 뭐 정치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나쁘기 이전에 좀 개인적인 그 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소원은 아들 현철 씨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는 희망이 좀 작아지잖아요. 어떻게든 정치에 입문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 현철 씨에 대해서 공천을 줄 걸로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지지했는데 그때도 또 동천 개혁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현철 씨의 과거에 이런 내 소통용으로 불리면서 했던 작은 문제 때문에 공천 룰에 걸려서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또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YS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현철 씨를 버리진 않고요. 다음에 여의도연구소의 부소장인가로 지명을 예. 하면서 다음에 주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권 경쟁에서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가 되면서 또 현철 씨를 여의도 소장에서 해임을 해버리고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현철 씨의 공천 문제를 둘러싼 앙금은 가시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오늘 조문을 하실 텐데 또 어떤 이런 어떤 큰 위인의 예. 죽음 앞에서 또 두 사람이 어떤 화해하는 모습을 아마 보일 걸로 예상이 되지만 또 어떤 모습을 발언을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아니 대통령에게서 나올 메시지 물론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빈소에서 공식적인 오피셜한 말만 나오겠지만 뭐 속마음 오피셜 다 포함해서 안영환 전 의원 대통령이 과연 빈소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일단 YS는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죠. 그렇죠.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상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했던 태도를 보면요. 그런데 오늘 아마 상주를 하고 있는 김현철 씨는 지난 2012년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죠. 그다음에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서울 상도동에 있는 어디입니까? 나경원 의원이 국회의원 된 그 지역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로 나오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스스로가 야당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됐습니다. 예. 어찌됐든 아버지의 길과는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입장이 다른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주는 또 상주고 조문하러 온 분은 조문하러 온 분이고 아마 오늘 이야기는 공식적인 덕담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YS는
2012년 그 전 관계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시 지지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적인 모습과는 별개로 또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 오늘 조간신문들에서 이 인간적인 모습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 김영삼,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희가 만든 출력물과 또 내용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겠는데, 정성희 위원님, 인간적인 면모, 가장 유명했던, 회자되고 있던 비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아까 우리 그 안영환 전 의원님께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솔직하고 또 소탈한 어떤 그런 모습, 가장 큰 것이 아까 말한 그 돈 문제인데요. 예. 돈 문제, 본인이 이제 아버지가 멸치잡이 어선을 여러 가지고 있어서 부잣집 아들로 컸습니다. 예. 돈이나 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아까 우리 지금 없어진 정치 자금이 눈먼 돈이 막 정치권이 흘러다닐 때니까 그런 거 들어오면은 그 얘기한 대로 보는 사람마다 줬습니다. 기자들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지만 오늘 돈 지나가는 정거장이다 나는. 그래서 그 많은 수십만 원, 엄청난 정치 자금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우시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남은 돈 50억은 이미 김영삼 그 재단인가요? 했고, 지금 남은 것은 집 한 채 뿐이고요. 네. 상도동에. 그 집도 이제 그 손명숙 여사가 그 돌아가시고 나면은 기부를 하기로 돼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저는 진영희 변호사님이 가장, YS의 인간적인 면모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청와대에 방문을 했을 때, 빌 클린턴 닮은 안영환 전 의원이 있으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특유의 센스, 유머를 발휘해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악수하면서, 빌 클린턴과 이미 예전에 봤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영어로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빌 클린턴 왈. I'm Hillary's husband. 힐러리, me too.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데, 진영희 변호사님, 나중에 당시에 이 영어 번역, 통역을 맡았던 박진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아니, 카카오의 대통령이면 그때 당시 후아유라고 인사했습니까? 하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해석은 경상도식으로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이게 누꼬, 이거를 후아유로 그대로 번역을 했다. 저는 사실 그게 진짜일까?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김영삼 예. 대통령은 경상도 출신이고 경상도 사람들이 사실은 영어, 특히 발음이든 뭐든 간에 좀 약하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통하는 유머인데요. 진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었는데 정말 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조금 놀랍기도 한데 네. 저는 그때 그 두 분의 정말 번뜩이는 그 유머와 재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힐러리의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빌 클린턴의 그 소위 말하는 하이조크도 정말 전 참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글쎄 그게 정말 본인이 하와이유라고 이야기하려다가 후아유라고 했는지 몰라도 경상도식 발음은 우리는 이게 누꼬라는 그거에 대한 그 구분이 그게 임기응변이라 하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정도의 임기응변과 체포를 구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정말 그분의 YS적인 풍모나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YS의 소위 말해서 어디까지가 말실수고 어디까지가 이분의 본심인지 때로는 경계를 알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영어로 인한 이 하이조크가 이분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꼬를 번역하면은 후아유가 맞기는 한데 나는 힐러리 클린턴의 남편입니다 대해서 미투를 한 의미는 뭔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외에도 인간적인 면모 많죠. 말 실수를 많이 해서 유명합니다. 예. 아마 언론에 안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한번 YS의 측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YS가 이제 야당 총재 시절에 속초에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속초에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바이 마을이라고 함경도 분들이 와서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가서 이제 함경도 분들이 많이 사시니까 속초에는 함경도 사람이 많이 삽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죠. 옆에 측근들 보니까 속초에는 계속 하냐 속초에는 5번 하시다는 거예요. 잊으신 거군요. 네, 함경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YS가 이제 마지막 한 말 속초에는 강원도 사람이 많이 삽니다. 속초는 당연히 강원도죠. 그래서 앞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분들이 내뱉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말씀은 다 틀리진 않네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아버님 김홍종이 돌아가셨을 때 부친상에 이제 상가를 마련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상주 역할을 하고 계셨대요. 누가 오셨습니다. 알았다. 아무도 이제 4시까지 나가서 그러니까 접빈객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누가 왔을 때 어이구 그러냐고 해서 나가서 직접 손님을 맞이했느냐. 얼마나 귀한 분들이길래. 예. 상도동 근처에 배드민턴 동호회 어. 동네 주민들 예. 그분들 오셨을 땐 나가서 맞이해서 4시까지 다시 맞아서 하하하고 웃으면서 서로 덕담 나누고 웃고 이랬다고 하고요. 상도동의 꼬마대장 대장동지 기억들 하세요? 그 뭐냐면 그 당시 가택연금돼 가지고 있었던 80년대까지요. 그 누군가가 동네 바로 옆에 이웃집에 그 꼬마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예. 그 꼬마 여자애를 늘 반갑게 맞이하고 웃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다가 이 꼬마 친구한테 부탁됐다는 거죠. 너랑 나랑 친구 먹자. 이렇게 하고 나서 원고를 외부에 내보낼 때 이 꼬마 여학생한테 부탁을 해서 그 심부름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도동에 유명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그 나의 꼬마 대장 대통령 동지 뭐 나의 동지 이렇게 책도 내고 했던 그런 일화도 있고요.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사람들 모셨을 때 청와대에서 밥 한 끼 할 테니까 오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대로 가겠습니까? 예. 먹는 건 뭐? 칼국수. 다들 아시죠? 칼국수하고 설렁탕 정도만 대접할 정도로 소탈하게 청와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 예. 실제로 본인도 칼국수로 사람들과 오찬같이 겸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돈 많은 집의 아들이면서 예. 돈을 축제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치 자금은 남한테 가는 통로로만 생각을 했고 먹는 것도 소탈했고 사람 사귐에 있어서도 친근하고 소탈했던 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내인 손명순 여사에게 대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뽀뽀 세례와 또 손명순 여사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게 회자되고 있는데 직접 그때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30년 전, 아니 60년 전 손명순 여사를 제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제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어. 사랑하오. 손명순 여사와 결혼을 한 게 30년인지 60년인지 비록 헷갈리셨지만 그래도 뒷말은 굉장히 중요한데 손명순 여사를 향해서 맹순이라고 불러서 도대체 맹순 여사가 누구냐 한간에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나한테 맹순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어필을까지 했다는데 맹순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명순이가 경상도 발음으로 네, 맹순이죠. 명순이를 맹순이라고 예. 했다고 하고요. 예. 이화여대 재학 시절에 결혼을 해서 정말 정치인의 아내로서 정말 내조 구단의 그런 실력을 보였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좀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정치부 기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침 7시 전에 왜냐하면 그때는 계보 정치를 할 때라 상도동이나 동교동에 그 초인종을 누르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어떤 여기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싫어하는 기자가 오면 개를 풀어놓는 것도 아니 손명순 여사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런 정도로 그 부인이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는 그 집에 가서 취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자의 할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손명순 여사 그 상도동 집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정치인들 정치 지망생들과 기자들을 접대하면서 하루에 밥을 한 말씩 하면서 예. 그 한 말에서 흰쌀밥과 함께 갈치 한 토막, 시래기국, 멸치를 넣은 시래기국으로 이렇게 기자를 대접하는 것으로서 그 수십 년의 뒷바라지를 해왔던 그 분이시고요. 요즘 약간 이렇게 좀 노환 때문에 예. 건강이 좋지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인간적인 풍모, 인간적인 면모까지 저희가 조명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장시간을 할애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개인의 삶, 그리고 그를 통해 본 한국의 현대사에 굵직굵직했던 순간들을 조명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저 땐 그랬지 라면서 많이들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 소개를 해드릴 텐데 다음 뉴스가 그리 밝지만은 않은 뉴스입니다. 사실은 매우 어두운 뉴스입니다. 2장의 사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20일 말리 테러로 숨진 미국인 희생자 아니타 다타르 씨.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7살 아들 로한 군과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인데 20일에 안타까운 테러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테러에 이어서 서아프리카 말리 테러로 숨진 민간인 20명 가운데 유일한 미국인 희생자가 바로 이 아니타 다타르 씨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이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의 빈곤과 질병 퇴치에 헌신한 공공정책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살 난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어서 대단히 미국 내 추모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 타타르 씨는 이번에 말리 테러 5성급 호텔인 레딘슨 블루에 투숙을 했다가 테러 조직의 테러에 숨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타르 씨는 수년간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아프리카와 인도 등에서 빈곤 여성을 돕는 비영리 단체를 조직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등의 에이즈 퇴치를 포함한 보건 향상에 힘써온 그녀의 삶이었기에 이번 테러로 희생됐던 그녀의 사연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또 한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바로 이 사진인데 프랑스 파리 그리고 서아프리카 말리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벨기에 브뤼셀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 현지 시각 사진입니다. 군인들이 도심에 투입이 돼서 테러 경보,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고 지하철과 축구 경기, 지하철 중지됐고 축구 경기도 취소된 지가 벌써 3일째입니다. 초비상 상태에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벨기에 브뤼셀에 파리 테러와 비슷한 테러가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첩보가 브뤼셀 정보 당국에 들어왔고 지금 브뤼셀은 거의 도심 통제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번 말리 테러도 그렇고 브뤼셀 테러 경보도 그렇고 IS뿐만 아니라 다시 알카에다도 설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IS와 알카에다 왜 이렇게 지금 같이 설치는 겁니까? 하다 경쟁을 하다 테러 경쟁까지 돼 있는데 이번에 말리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의 단체가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라비툰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이 뜻은 요새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이슬람의 뜻인데 예. 여기에 말리 테러를 저질렀다고 밝혔고요. 이 테러리스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테러리스트 지도자가 한쪽 눈이 없어서 애꾸는 테러리스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알카에다의 그 지부였는데요. 처음에는 이 알코는 테러리스트의 위에 상사는 우리 IS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을 하겠다. 그리고 충성 서약을 먼저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말리에서 벌어진 이 테러 영상인데 이 테러를 자행했던 단체도 처음에는 내가 알카에다에 충성을 하겠다. 그런데 이 다음에 왔던 에쿠눈 테러리스트, 이 알제리 출신의 벨모크타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 어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알카에다에 그대로 남아서 IS와는 별도로 테러를 저지르고 이슬람 세계의 영광을 되찾겠다고 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고 있어서 IS 하나를 우리가 감당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알카에다의 예. 나머지 지역들하고도 계속 그 테러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테러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세계는 더 위태로워졌다고. 그러니까 말리 테러는 아직 알카에다가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알카에다 조직이 벌인 것이고 브뤼셀에 테러를 가하겠다라고 한 것은 역시 경쟁하듯 IS가 또한 벌이고 있는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IS라는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이 이슬람 국가 도대체 왜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이 제목에서부터 얘네들이 붙인 테러 이름 단체가 IS, 이슬라믹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이름과 스테이트라는 이름 둘 다를 붙일 자격도 또 그렇게 해줘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IS라고 부르면 안 된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슬람의 지금 전 중동을 포함한 여러 이슬람의 그 모든 교도들이 마치 자신들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칭하지는 그런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결코 스테이트, 즉 국가라는 조직에 걸맞는 도덕성도 또 국가로서의 실체도 없는 말 그대로 테러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테러를 벌이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을 이슬람을 대변하는 국가로 취급을 해달라라는 그것을 견철하기 위한 굉장히 큰 폭력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은 얘네들을 다에쉬라고 칭했었죠. 예. 다에쉬라는 것은 이슬람 언어로 어떤 그 IS라는 그 스테이트를 말한다는 그 철자를 따서 말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이슬람어 중에서
또 짓밟다라는 뜻의 굉장히 짓밟다. 안 좋은 뜻이 이와 ISC. 비슷한 유사한 걔네들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IS니 이런 이름으로 테러를 뭐 경쟁적으로 한다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점점 더 공포스러운 가공할 만한 그런 테러로서 우리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예. 방향으로 우리가 몰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에시라는 정말 나쁜 말 그대로 폭력 조직에 불과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슬람 또 스테이트라는 어떤 이름도 저는 붙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S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인데 네. 안용환 전 의원, 이번에 말리 20명이 숨진 호텔 인질극 테러 역시 프랑스 파리 테러와 굉장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네. IS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슬람 과격 무장 테러 집단 알카에다와 이 다에시, IS가 서로 경쟁하듯 테러를 벌인다면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는 마당에 더욱더 위험 요소가 2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리에서도 똑같이 호텔, 그러니까 소프트 타켓이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장 단체라면은 미국 뭐 대사관이라든지 뭐 유엔 관련 기관이라든지 이거 공격하면 어느 정도 100배 양보해서 그렇다 친다 하는데 이번에는 호텔. 그러니까 전혀 방어가 체제가 잡히지 않은 민간인 상대로 무차별 학살을 한 것이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 사람들이 서로 누가 잔인한가라는 지금 경쟁을 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지금 이슬람 무장 단체들 한 60여 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을 누가 우리의 대장이냐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알카에다와 지금 IS, 예. 우리 변호사님은 IS라는 표현을 뭐 하지만 일단 IS를 쓰겠습니다. IS가 서로 잔인함을 보여주면서 극악무도함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대장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면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타켓도 공격 대상도 민간인들 상대로 누가 더 많이 크게 잔인한가 이런 경쟁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게다가 지금 벨기에도 문제인 게 벨기에에서까지 터진다면은 유럽 전체가 공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유럽 전체가 국가를 공포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프랑스는 사실 이슬람 IS를 공격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벨기에는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벨기에를 공격한다면 이제 유럽 전역이 안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오고 있습니다. 예. 이 단체는요, 지금 무라비투는 호텔에서 살해를 할 때도 IS와는 좀 차별을 뒀답니다. 여기서는 코란의 구절을 읽어보라든가 아니면은 그 종교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슬람 주도가 아닌 사람들 갖다가 곤란해서 사살을 했고. 코란을 암송하느냐 여부가 사살 기준이었다. 네, 그렇게. 잔인하네요.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선명성을 분명하게 했고, IS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무차별, 막가파, 예. 걸리는 대로 다 이렇게 잔혹하게 죽음으로 자기네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 이 IS나 이런 테러 조직은 정말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과 야만의 충돌이고 문명 사회에 있는 우리 모든 예. 어떤 인류가 맞서서 싸워야 할 대상이면 틀림없습니다. 뭐가 날뛰니까 모두 날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알카에다와 이 IS의 날뛰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주말 사이에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손도끼와 그리고 무장 시위를 준비했던 밧줄, 철제 사다리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중 상당수는 이미 어디론가 감춰져 있었다는 뉴스가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안용환 전 의원님. 네. 지지난 주말 광화문의 이른바 폭력 시위의 주체 중 하나였던 민노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경찰 무전기와 손도끼가 나왔다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민노총 서울 전체 본부와 서울 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밧줄, 절단기, 게다가 이제 뭐 손도끼, 여기까지 이제 뭐 민노총이 사용하던 도구였지만 여기에서 경찰 무전기, 진압용 경찰 헬멧 등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 게다가 압수수색 사흘 전에 이미 민노총 본부 아래에는 문서 파쇄 업체의 차량이 여러 대 와가지고 민노총이 그동안 시위와 관련된 문서들을 이미 파기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을 사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예. 게다가 이제 민노총 본부 사무실에 PC가 52대가 있다고 합니다. 52대 가운데서 46대에서 하드디스크가 이미 분리돼 사라졌다. 경찰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경찰은 어찌됐든 지금 민노총의 그 민중총 걸기 시인 날 서울 본부에서 현장까지 많은
밧줄, 철제 사다리 등을 운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민노총 서울본부가 이번 시위를 실행에 옮긴 주도 세력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하드디스크 중 상당수를 빼돌렸고 문서를 상당수 파쇄했다. 네. 이거 뭐 현행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그것을 봉인을 해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들의 물건 자체를 뭐 솔직히 빼돌렸다기보다는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미리 다 사전에 이제 알고 예상을 하고 없앤 거죠. 현 단계에서 이것이 이제 불법적인 자신의 문서를 공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이 뭐 헬멧, 뭐 그다음에 그 시위 물건이라 보더라도 이것이 너무나 어떤 과격적인 좀 폭력적인 시위에서의 사용될 수 있는 도끼나 이런 것들이 과연 글쎄요, 어떠한 민주적인 부분에 대한 명분과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조금 저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전 단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예. 그런데 좀 이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민주노총이 창립이 아마 제 기억에 95년입니다. 95년 창립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든 아니면 정부와 민주노총이 뭐 극한 대립을 하는 경우도 이전에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물론 뭐 그러니까 그 법을 집행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시위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과 관련한 어떤 그 뭐 범죄 행위와 관련해서는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법 집행의 준엄함에 대해서는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약간 상황을 좀 떨어뜨려 놓고 보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노동자 당사자들의 동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민주노총과 정부가 자꾸 이렇게 감정적이고 악한 대립으로만 계속 가게 되면 어떤 그 노동개혁의 어떤 뭐 반환점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자꾸 들어요. 민노총 본부의 압수수색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저희가 선정한 피날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신문기자 출신입니다만 신문기자 그리고 제 직업 기자의 사명 중 하나는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으로 어떤 피날레 기사를 꼽을까 생각하다가 잠시 고민하다가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를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모든 조간신문이 일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서울신문 모든 전 조간신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다루면서 대도무문의 승부사 거산 잠들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명함도 있고 공과과도 있지만 어쨌든 한국 근현대사 민주화를 지켰던 한 축이 잠들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서 더욱더 발전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